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자동차를 담당하긴 하지만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심장이 바뀐다 그럴까? 내연기관이 전동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상품의 그 심장이 바뀐다는 거는 그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회사들의 동향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카쉐어링 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서 예전에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벌던 개념에서 차를 이게 공유를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돈을 어느 주머니에서 받아와야 되느냐도 자동차 회사들에겐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지켜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 출신으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유청희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자동차를 사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전기차, 뭐 네.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뭐 연비를 좀 신경 쓴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좀 받는다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동차에서 이렇게 그 내연기관이 변화한다는 거는 좀 그 어떤 느낌으로 산업계에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상당히 좀 크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라든가 엔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그런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엔진에 관련된 그런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비하면은 좀 비교적 단순한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규모라든가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나중에 출고한 이후에 예. 또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그쵸.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좁아진다.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자동차 회사 자체는 어차피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존재하는데 네.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네, 네. 내연기관 부품이 없어지면 자기가 할 일이 아예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이렇게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완성차 기준으로 사실 국내에서는 뭔가 그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자동차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차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정도잖아요. 네. 이게 그 현대기아차가 하는 거는 대충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벤츠라든지 BMW 조금 더 이게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이런 그 변화에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동화라는 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환경 관련 규제들이 예.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버티려고 해도 이제 버틸 수가 없고 그런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2015년에 터졌던 디젤 게이트라든가 그 이후로 조금 환경에 대한 인식들도 좀 많이 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라는 추세를 이제 자동차 업계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들은 갖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그런 구조적인 변화 예.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브랜드별로 보면은 최근에 뭐 벤츠 같은 경우는 EQ 브랜드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내놓기도 하고 네. 뭐 현대차는 이제 코나에다 넣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네. 뭐 폭스바겐도 있고 뭐 BMW도 있고 뭐 토요타도 있고 다양할 텐데 회사들별로 좀 전략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대중차 브랜드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예,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쓸 정도의 그 배터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상당히 용량이 크고 예.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차값이 높았기 때문에 예.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전체 차값에서 미치는 그 비율이 예.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은 대중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예. 배터리가 추가가 되면은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차값이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주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원래 비싼 차 사던 고객들을 네. 끌고 가는 예. 그렇죠. 하지만은 대중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FCA하고 PSA 합병한다는 거 봤을 때 네. 야, 갈 길이 없긴 없나 보다. 그냥 거기가 좀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대중차들을 많이 하는 데니까 네. 막 그 차 팔아서 언제 개발해서 뭐 언제 전기차 만드나 좀 싶었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포르쉐 같은 데도 얼마 전에 전기차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 차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제가 그 산업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자동차를 오래 하시던 분들은 네. 이게 뭔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차로서의 전기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가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주는 여러 가지 좀 감성적인 예. 그리고 좀 감각적인 그런 특성들이 전기차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내는 특유의 진동이라든가 배기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를 몰 때에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각들을 더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에는 그런 특성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거가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 자동차를 그냥 도구로서 쓰시고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편하고 예. 조용하고 그래서 더 좋은 차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데, 만약에 전동화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내연기관보다 더 전기차가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동안 내연기관차로 만들었던 특성들이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예.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구현을 어차피 그쪽으로 가더라도 네. 최대한 그 감성을 유지하게 될 거니까 네. 뭐 특별히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 그 내연기관이라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없어진 상황이 되면은 네. 뭔가 신생 업체들, 예를 들어 중국 업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진입장벽을 좀 공격하게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프리미엄 브랜드를 말씀을 하셨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그 차는 이런 성격의 차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예.
전기차 신생 브랜드가 나와서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대상을 삼을 수 있는 뭔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시를 할 때에도 뭔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전기차 쪽으로 신생 브랜드가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예. 대중적인 브랜드 쪽, 아니, 대중적인 시장을 예. 노리는 쪽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은 예. 사실은 그렇게 파고 들어간다면은 어떤 신생 업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로서의 어떤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오히려 진입하기가 더 어려운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사실 대중 브랜드이기도 하고 네. 뭔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뭐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현대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대차는 요즘 들어서는 뭔가 기존에는 패스트 팔로우라는 그런 틀에서 예, 예.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아직은 조금 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재 내놓고 있는 모델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의 어떤 예. 모델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예. 물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틀은 내연기관 그리고 기존 시장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뭔가 뭐 시장이라든가 뭐 교통 환경이라든가 그런 큰 그림에서 보는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제 좀 주제를 한번 전환을 해볼까 하는데 그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좀 낯설잖아요. 네.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단순하게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그냥 이동 수단이 되겠지만은 예. 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공유 예, 예. 서비스에 관련된 거잖아요.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유라는 말과 서비스라는 말이 조금 좀 상반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상충되는 그런 예,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예. 공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들과 함께 쓰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사업주가 그거를 예. 가지고 있고 그걸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러네. 공유는 뭔가 네. 내가 가진 거를 이제 같이 쓰는 건데 네.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돈 받고 제공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전 그 생각은 못 해본 것 예. 같아요. 예. 일반적인 그 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유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말이 좋아 카쉐어링이지 사실상 그거는 단기 렌트카거든요. 초단기 그쵸. 렌트카.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순수한 공유의 의미보다는 예. 어떤 그런 서비스, 어떤 사업주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예, 예.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모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 이제 차량 공유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 지금 시점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좀 어떤 이야기였었어요? 사실 제일 요즘 그 분야에서 얘기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타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타다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좀 공격을 당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기도 해서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합의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제안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런 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세세하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타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셨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타다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뭐 택시가 대표적이죠. 예, 예. 택시의 사업 영역을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뭐 혁신적인 그 공유 서비스는 아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좀 부정적인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도 혁신도 많이 아닌데 있죠. 예, 굳이 기존에 있는 틀을 깨면서까지 네. 쟤네를 용인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렇죠.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택시의 영역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식으로 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편하게 예. 그리고 안심하고 그런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예. 타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는 있거든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서비스지만은 예, 예. 그게 법이나 어떤 제도 측면에 있어서는 편법이니까 예, 예. 편법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법은 아니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택시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서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타다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타다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출 앱이 있고 네. 뭔가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자기네 기사들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택시업계가 받고 있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KST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이게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또 그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도권 안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타다처럼 꼭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진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해야겠다는 쪽하고 타다처럼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뭘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떤 부분에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해가야 될까요? 누가 착하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부분을 방점을 찍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죠. 예. 소비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잘 안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해결이 돼서 예, 예. 좀 다양한 서비스를 택시 쪽에서도 시도를 할 수 있고 예, 예. 다른 분야에서도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그 개편안도 보셨죠? 어떤 스타일인지 면허를 사서 해라. 네네.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사실 막 택시 아저씨들 분신 자살도 하고 예. 스타트업들은 진짜 규제 맞아서 폐업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1년 동안 싸우다가 네. 뭐 7월 달에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 갖고 낸 게 이제 면허를 사면서 예. 이거를 좀 점점 택시를 줄여가면서 이쪽을 좀 키우는 쪽으로 하자라는 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안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거는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서 예. 어떤 중간에 어떤 접점만 조금 넓혀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외군송 사업법을 뭐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그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택시와 버스, 예. 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와 버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정착된 예. 운송 시스템이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예. 여전히 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만 접점만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일종의 미봉책 네, 같은 네. 거죠. 이게 당장 갈등이 생겼으니까 봉합은 하지만 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간 좀 그 규제를 좀 풀어서 예.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그 인가 없이 네. 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예. 하지만은 이제 법과 제도가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어떤 사업 모델이 있구나 예, 예. 라는 것들을 좀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예, 예. 조금 취합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뭐 ICT 기술의 발전 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은 시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줄었잖아요. 예, 예. 그런 대형마트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패턴이 대개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예.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차로 다시 집으로 실어오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배송 서비스들 많이 맞아요. 하고 예. 심지어 뭐 음식점을 가는 것도 음식점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들도 예, 많이 예.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업무도 마찬가지가 돼서 실제로 출퇴근을 많이 한다, 예. 아니면은 뭐 업무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은 예.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원격근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그 이동량 자체도 줄어들 거거든요. 예. 소유해서 공유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 굳이 몸이 뭐하러 옮겨가냐? 네, 네. 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오히려 차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공유를 이용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겠지만은 예. 공유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좀 기존의 어떤 형태의 자동차보다는 예. 좀 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자동차 업체들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러니까 굳이 가려면 네. 갈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죠. 굳이 가려면 집에다가 무슨 벤츠 S클래스 이런 거 사다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네. 그냥 잠깐 갔다 올 건데 그냥 갈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네. 뭐 그럴 때는 진짜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진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예 안 탄다. 참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네요.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그렇죠. 많은데 그러면 이게 그 이제 20여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그 뭐 사실 뭐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항상 위기라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뭐 이전 같은 그런 그냥 뭐 항상 있는 이 위기 아니면 뭔가의 변화의 시기 좀 어떤 식으로 보세요? 상당히 큰 변화의 시기라고 보죠. 일단 자동차 산업 자체가 예.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그런 위주의 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갔고, 예. 그거에 특화된 어떤 생산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사회가 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예, 예. 규모를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동차 자체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좀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를 좀 더 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그쵸.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너무 자동차 업체들도 예. 자동차에만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각을 바꾸고 예.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사람들의 이동, 예, 예. 그런 이동과 관련된 문화들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동화부터 해서 자동차를 아예 안 탈 수도 있다는 그 모빌리티 시대의 변화. 오늘 참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취재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고요. 그 류청희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